끔찍한 시작. 2022년 11월 18일 새벽, 노량진 거리에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고층 아파트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기도 전에 노량진 아파트의 고층 중 한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누구도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화재 경보가 울리며 아침의 고요를 깨트렸고 주민들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복도로 뛰쳐나가며 모든 시선이 향한 곳은 14층이었다. 건물 보안 요원은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작스레 상황을 감지하고 경비 진지에서 뛰어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리고 14075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는 철문을 몇 차례 강하게 두드리며 외쳤다. 안에 누구 계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다. 코를 찌르는 불타는 냄새가 점점 강해지며 그를 공포에 빠뜨렸다. 이는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화재 신고 후 8분 만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그러자 숙련된 소방대원들조차도 말을 잃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다. 짙은 검은 연기가 벽과 천장을 뒤덮고 바닥은 여기저기 재와 먼지로 뒤엉켜 있었다. 불꽃은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주침실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였고 손전등이 비춘 곳은 불에 타 흐물흐물해진 몇 조각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옷장은 거의 전소되었고 침대는 타버린 시트와 뒤틀린 철제 프레임만이 남아 코를 찌르는 탄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불길이 아닌 욕실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한 소방대원이 욕조 주위에 퍼진 물길을 따라 욕실 문을 열었다. 세상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욕조 안에는 물이 가득 찬 채 두 구의 시신이 있었다. 어머니 박지은 35세은 욕조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으며 손은 무엇인가를 꼭 지키려는 듯 꽉 쥐고 있었다. 5살 난 아들 지호는 어머니 위에 누워 있었는데 눈은 크게 뜬 채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창백한 입술은 마지막 숨을 빼앗기기 전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그들의 온몸에는 이상한 상처들이 발견되었다. 지은의 손과 목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으나 소방대장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그녀의 목에 깊게 패인 붉은 자국이었다. 어린 지호의 몸에서도 미세한 흠집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그가 죽기 전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아파트 내부는 철저히 잠겨 있었으며 창문 역시 어디 하나 열려 있지 않았다. 탈출로를 보여주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희미해져가는 영희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거실 벽 한쪽을 비추자 모두가 소름 끼칠 정도로 경악했다. 죄는 벌을 받을 것이다. 피로 적혀진 듯한 이 글자가 벽에 정렬되지 않은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범인이 세상에 남기고자 한 끔찍한 선언처럼 차갑고 음산한 여운을 안겨주었다. 복도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를 깨뜨렸다. 그 전화는 이정훈 경찰서장이 건 모양이었다. 특별수사팀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현장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는 경험 많은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 주민은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14층 현장을 바라보았다. 한 주민은 작게 중얼거리며 말했다. 14075 전에 한밤중에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사와 감식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이정훈 서장은 무거운 기운 속에서 끊임없이 사건 현장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은 이렇게 외쳤다.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이라면 그 심리는 차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을 것이다. 연기 속에서의 끈질긴 단서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대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주침실 폐허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바닥은 차갑고 습기 찬 채로 남아있었다. 불타는 냄새와 함께 타버린 물질의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손전등 빛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아파트의 작은 디테일들이 서서히 드러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현장에서 법의학팀은 두 피해자인 지은과 지호의 목 주위에 있던 붉은 압박 자국에 바로 주목했다. 이 자국들은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악의와 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암시하며 등골이 오싹하게 했다. 지은의 목의 자국은 더 길었으며 부드러운 물질로 인해 생긴 듯했다. 반면 어린 지호의 작은 손에는 긁힌 자국과 피가 맺혀 있어 그가 죽기 전 절망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었다. 두 모자의 시신 옆 욕조물은 희미하게 훌쩍이며 피가 섞여 어둑둑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끔찍한 싸움을 떠올리게 했다. 거실로 이동하자 조사팀을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 나타났다. 검게 그을린 연기가 남아있는 흰 벽 한가운데 말라버린 피로 무질서하게 쓰여진 듯한 커다란 글씨가 있었다. 죄는 처벌받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인이 남긴 글이라고 가정했지만 더 커다란 의문이 떠올랐다. 이 피는 어디에서 왔을까? 초기 분석 결과 이는 두 피해자의 피가 아니라 제3자의 피로 보였고 새로운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의 단초가 되었다. 경찰은 아파트 내에 주목할 만한 모든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먼지가 묻은 유리와 나무 테이블 위에서 희미한 손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은, 지호 또는 남편 태원의 것이 아니었다. 더욱 기묘한 점은 부엌에 화재가 미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붉은 드레스였다. 드레스는 낡고 피가 말라붙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지은의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에 따르면 지은은 밝은 색상 옷이나 특히 빨간 드레스를 입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드레스는 누구의 것이고 왜 아파트에 있는 것일까? 게다가 복도와 아파트 출입구의 감시 카메라 자료도 철저히 검토되었다. 카메라 데이터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부터 발견될 때까지 14층에 출입한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누구든지 아파트 1407을 떠난 기록은 전날 오후 10시경 지은의 남편 김태원이 떠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더 기묘한 점은 14층 카메라가 기록한 이상한 사건이었다. 오후 11시 아파트 14057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복도의 전등이 갑자기 몇 초 동안 깜빡이며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은 평범해 보였지만 아래층 주민들은 그 시간에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불길이 시작된 주 침실의 내부는 더 기이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장 아래쪽은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고 내부의 나무 구조는 마치 안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된 것처럼 그을렸다. 그러나 불길의 근원은 전선에서도 어떤 인화성 물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건 마치 스스로 불이 난 것 같다. 한 법의학 전문가는 의심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다. 또한 벽장 아래에서 녹아내린 작은 양초가 발견되었는데 양초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벽장이 불길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부엌 또한 기묘함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식탁 위에선 아직 미묘하게 따뜻한 커피잔과 비어있는 분유병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은이 아마도 아이를 위해 분유를 준비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맞물리며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앞문과 모든 창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부정되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아파트는 더 많은 의문투성이 속에서 작아지듯 느껴졌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의 모든 단서는 또 다른 교차로를 향해 사건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며 노량진 아파트는 차갑게 얼어붙은 공포에 휩싸였다. 조사 전체를 지휘하는 이정훈 형사는 법의학 조사 이후 현장을 주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방은 잠겨 있지만 엄연히 침입자가 있었다. 어떻게 흔적 하나 없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저 연기와 불길 너머에서 청각 7호 아파트에 정말로 끔찍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의문의 인물 등장. 희생자 박지은의 남편인 김태원은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에 소환되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평소 침착하고 점잖은 태도를 보였던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하지만 신문실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 태원의 붉게 충혈된 눈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애쓰고 있었고, 이 모습은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더 큰 의심을 안겨주었다. 17일 밤과 18일 새벽,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하게도 차갑게도 들리는 목소리로 이정훈 형사가 질문했다. 태원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빠르게 대답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급박한 수술 일정이 있어서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태원은 자신이 병원에 있었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의 면담 가능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증언 과정에서 누구도 밤 11시경 태원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고, 이는 매우 이상한 시간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당시 1407호 아파트 복도의 불이 깜빡거리다 꺼졌다가 몇 초 후 다시 켜진 순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태원은 17일 밤 10시에 아파트를 떠난 마지막 인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시간 흐름은 미스터리한 공백으로 남았다. 그 시간 병원을 떠난 적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 형사가 다시 한번 질문했다. 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곤란한 상황에 몰린 듯 보였다. 아파트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떠날 때 지은과 지호 모두 안전했고 우리 가족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현장의 기이한 풍경을 해명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특히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피 묻은 빨간 드레스는 더욱 미결의 퍼즐이었다. 이는 박지은이 가지거나 입을 이유가 없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형사는 즉시 태원의 재산과 그와 관련된 관계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용한 가림막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어떤 이웃이 경찰에 은밀히 접촉하며 속삭였다. 태원 씨는 전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차민이라고 불렸어요. 이 형사는 즉각 태원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는 차민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온화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매력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민희가 자살로 결론 지어진 4년 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으며 끝이 났다. 그러나 수사가 깊어질수록 민희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이상한 공통점이 드러났다. 특히 그녀는 죽기 전 칠레성 7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가 이곳에 살았다고요? 이 형사는 이 퍼즐이 맞물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더 의심스러워졌다. 태원이 민희와의 이혼 당시 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수진 변호사는 3년 전 태원이 박지은을 위해 소사콩 7호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역시 법률 조언을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태원의 삶은 점점 더 내부적으로 7삭삭7호와 얽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전 아내의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그녀가 죽은 후 여전히 그곳을 선택해서 살기로 했습니까? 이 형사는
질문을 던진 동안 그의 태도에서 심각함을 감추지 않았다. 민희를 사건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녀는 죽었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를 단지 과거와 마주하고자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곳엔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태원의 눈동자는 조그마한 흔들림을 내비쳤고 신문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희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더 섬뜩한 사실을 마주했다. 그녀는 암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일기를 남겼던 것이다. 매일 밤 부엌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낮게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확인하기 위해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집 전체가 묘하게 차가웠다. 민희의 일기 내용은 빨간 드레스에 대한 언급도 포함했다. 그녀는 그 드레스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마치 첼삭시로 아파트를 지배하는 음습한 존재가 그녀의 일상과 정신을 점점 더 조여갔던 것처럼 보였다. 빨간 드레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태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은이 그것을 샀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누군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 드레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원의 이러한 단편적인 설명은 사건의 기묘함에 더욱 불을 지필 뿐이었다. 민희, 지은, 그리고 첼삭 7호 아파트 사이의 연결, 고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피로 얼룩진 빨간 드레스와 함께 말이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끔찍한 진실을 끝없이 감추려는 듯했다. 남는 유일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인간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일까? 지은에 대한 숨겨진 진실 박지은의 개인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녀의 가족이라는 평온한 외피 아래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감추려고 했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 뒤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관계가 숨어 있었다. 지은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절친한 친구 서진이 신문실에서 진술했다. 서진은 지은이 과거에 유망한 소설가였으며 비극적인 이야기를 쓰는데 열정을 가졌던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어두웠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에게 집안에서 삼켜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어요. 서진은 지은이 이유도 모른 채 깊은 밤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찰은 지은과 같은 건물에서 살던 이웃들의 진술도 놓치지 않았다. 아래층에 사는 오미자라는 노년 여성은 일가사릭 7호에서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가구를 부수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로는 한 여성이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같은 층에 사는 아이들도 잠결에 엄마에게 위층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라며 속삭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모든 비밀은 경찰이 지은의 개인 노트를 발견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가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 노트는 단순한 가사 목록이나 생활 계획표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는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감정이 켜켜이 쌓인 일기였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한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페이지에서는 글씨가 너무 엉망이어서 읽기조차 어려웠는데 겨우 알아낸 문장은 이랬다. 그 여자가 늘 침실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있어. 내가 눈을 감아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 이 증거는 조사팀에게 소름을 안겨주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왜 그녀의 모습이 지은의 일기 구석구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까? 그러나 노트에 담긴 비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지은과
시댁 가족 간에 점점 심화되어 가는 갈등도 기록돼 있었다. 시어머니와 압박에 불시 지은의 시어머니, 김수지는 냉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무능하며 가정을 돌보기에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비난했다. 지으는 밥도 제대로 못 짓는다니까요. 그녀는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불평하곤 했다. 지은에게 시어머니와의 정신적 갈등은 김태원과 결혼한 날부터 수년간 이어진 고통이었다. 한동안 이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수지는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치며 지은에게 이렇게 소리쳤던 적도 있었다. 이런 인형 같은 여자가 살아봤자 남자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 지은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밖에서는 항상 참고 견디려 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침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울음소리를 이웃들이 전하기도 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다. 라고 그는 회상했다. 순간적인 약함인가 아니면 우울증의 신호인가. 친구와 이웃 그리고 가족들의 증언을 종합하면서 경찰은 지은이 단순히 완벽한 아내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내면에 억눌린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점점 꺾여가는 그림자와 같았다. 가족 내 갈등 외에도 지은이 무너진 이유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악몽을 자주 꾸며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밤마다 누군가가 창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에 사로잡힌 자신을 증언했는데 이러한 말은 누구라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더 나아가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은은 사건 전에 2주간 첸사극 치료를 떠나 어머니의 집으로 아들을 데려가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에 시달린 나머지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은은 단순히 라고 한 번 친구 서진에게 말했을 뿐이다. 이러한 단서들은 사건의 윤곽을 명확히 만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지은의 삶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는 첸사곡 치료를 더 끔찍한 장소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각 단서는 결혼 생활의 고통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딘가 숨겨져 있는 불길하며 기이한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끔찍한 편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고, 조사팀이 현장을 2번째로 점검하던 중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거의 전소된 주 침실에서 구부러진 침대 틀 아래 불에 그을린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편지는 일부가 불에 탔지만 안에 담긴 글씨는 다급하고 혼란스럽게 휘갈겨져 있었다. 발견 직후 이 편지는 본부로 이송되었고 이정훈 형사는 편지를 마주하는 순간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법의학 분석 결과 편지는 박지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안의 내용은 조사팀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마도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화재로 죽지 않았어요. 제발 그들이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해요. 그자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읽을수록 이정훈 형사는 자신이 악몽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집에 발을 디딘 날부터 나는 여기가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매일 밤 내가 지호를 품에 안고 잘 때 그녀의 시선이 느껴져요. 어둠 속에서 방 한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듯한 시선. 처음에는 내가 단지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들리던 속삭임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죄는 처벌받아야 해. 태원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가 날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지은의 떨리는 손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그녀를 사로잡은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는 나와 지호를 죽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여기에 온 이유가 나 때문만은 아닐까봐 두려워요. 누군가 그녀를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태원, 만약 당신이라면 왜 그런 거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은 이정훈 형사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고 그의 얼굴에는 의혹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는 편지를 동료 박유진, 팀의 범죄 심리학 전문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게 대체 뭡니까? 그는 글씨 분석 작업 중인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분명히 그녀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보세요. 편지의 대부분 내용은 지은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것이 단순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 태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단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나온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정훈 형사는 물었다. 그녀가 단지 망상으로 이런 상상을 만들어냈다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은은 아주 구체적인 존재를 봤다고 적었어요. 시선, 웃음소리, 따라다니는 느낌까지. 그녀에겐 이 느낌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확신했던 거죠. 분석이 깊어질수록 이정훈 형사는 자신이 비이성적인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편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편지가 끝나는 부분 쪽에 적힌 한 문장이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렸다. 불은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심판이고 죄악이야. 누군가 그녀를 되돌려 놓았어.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햇빛이 새우며드는 창문을 바라보며 이정훈 형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불이라니? 이 불이 뭐라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로 향하며 물었다. 우리가 화재 속에서 인화성 물질의 흔적을 확인했나? 유진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사건 초기에 단순 화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길이 자연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은이 여기서 심판이나 죄악을 언급했다면 혹시 그녀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정훈 형사는 유진의 말을 끊고 긴장과 혼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누군가 정말로 이 아파트에 불을 질렀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뿐 아니라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거라면. 유진은 말없이 편지를 들고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편지의 마지막이 불길 뒤에 있는 범인을 암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현실을 뒤흔드는 사건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의문 박지은의 남편 김태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함의 상징으로 비춰지곤 했다. 침착하고 깔끔한 외모,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명망 있는 커리어, 그리고 헌신적인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에 대한 모든 의혹을 가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을 마주하면서 그 완벽한 겉모습 이면에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감춰져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사의 초반부터 이정훈 형사와 그의 팀은 태원의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난 미묘한 이상, 진후의 의문을 품었다. 신문실에 들어선 태원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 움직임, 탁자 위에서 긴장한 듯 두드리던 손가락이 감추려는 불안함을 드러냈다. 김태원 씨, 이정훈 형사의 냉철하면서도 압박감을 주는 목소리가 신문실을 울렸다. 우리는 당신이 몇 가지 의문점을 해명하기를 원합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태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 대신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의 눈은
이 형사와 잠깐 마주쳤다가 이내 피했다. 이 형사는 테이블 위에 하나의 서류철을 올려놓고 펼쳤다. 서류 안에는 74675 현장에 관련된 증거 사진과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이 중 그는 부엌에서 발견된 피 묻은 빨간 드레스 사진 위에서 멈추며 물었다. 이 드레스, 가족 중 누가 입던 건가요? 지은 씨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원은 사진을 유심히 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저는 이 드레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은이 몰래 샀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형사는 눈빛을 낮추며 다시 물었다. 지은 씨의 절친한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밝은 옷, 특히 빨간색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억 못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태원은 의자에 몸을 돌리며 얼굴에 드러난 당혹감을 숨기려 했지만 말투는 어색했다. 저도 잘 모르겠군요. 그녀는 가끔 제가 모르는 걸 하기도 했으니까요. 태원의 겉모습과 침착한 태도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사팀이 그의 재정 상태와 개인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자 더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태원은 화재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출처가 불분명한 큰 금액을 빌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이 돈을 새로운 의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렸습니까? 이 형사가 질문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태원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꺼리며 답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더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 못하십니까? 이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 씨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순간 신문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 형사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에서 박지은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하나의 메시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메시지에는 몇 줄밖에 없었지만 그 문장은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왜 그녀를 내 집에 들여놨어? 그녀가 누구입니까, 태원 씨? 이 질문은 마치 신문실의 공기를 찌르는 바늘처럼 던져졌다. 태원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지은 씨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다른 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태원의 또 다른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의 기록을 통해 경찰은 태원과 젊은 여성 실습생 강수민 사이에 비공개 메시지를 확보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내용처럼 보였지만 몇몇 문장이 조사팀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그 아파트에 갈 수 없어. 너무 위험해. 위험? 왜 74075 아파트와 관련된 이 대화에서 태원이 불안해했을까? 그는 무엇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조사팀은 강수민을 소환했고 그녀는 놀라운 말로 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 박사님은 비밀이 많아요. 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가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요. 그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며 아파트의 공기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화재 당일 밤 태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였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밤 10시에 아파트를 떠난 모습이 찍혔지만 11시경에 천사국 7호 복도에서 불빛이 깜빡거리고 끊어진 사건은 그와 연결되었다. 이는 아래층 주민들이 보고한 큰 소음과도 일치했다. 태원이 돌아왔지만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무언가와 연관지어야 할까? 당신,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정훈 형사가 강압적으로 물었다. 그는
태원이 의자에 앉아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응시했다. 당신만이 아파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태원이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지은이. 아마도 그녀가 정신적으로 압박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게 죄를 덮어 씌우지 마세요. 이 외침은 마치 고통스런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 깊은 어둠이 태원을 감쌌다. 그가 무죄인 한 남자인지 아니면 철저히 자신을 숨긴 범죄자인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었다. 기묘한 지문들 사건이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지던 순간 다음 날 아침 법의학팀의 뜻밖의 발견이 수사를 전환시켰다. 현장을 심층적으로 검사하던 도중 그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죄는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피로 적힌 벽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말라붙은 핏자국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상처에서 흩어진 피가 아니라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정확히 식별 가능한 독특한 지문 패턴을 담고 있었다. 법의학팀은 즉시 지문을 분석에 돌입했다. 결과가 경찰서로 전송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정훈 형사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지문이 박지은 가족 중 그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였다. 지은도 그녀의 아들 지호도 그리고 남편 김태원도 모두 제외되었다. 확실합니까? 이 형사가 법의학 기술자에게 물었다. 다시 검사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3번이나 검사했습니다, 형사님. 법의학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혼란이 섞여 있었다. 이 지문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군. 이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퍼즐 조각들로 가득했다. 만약 이 가족 것도 아니고 기존 시스템에 있는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라면 이 지문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집에 들어온 겁니까? 조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탐구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했다. 벽 하나하나, 창문 가장자리, 아파트 내의 모든 표면이 철저히 검사되었다. 제3자의 존재를 시사할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이 동원되었다. 결국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의 중앙, 타버린 침실의 옷장 가장자리에서 동일한 손자국이 또 발견되었다. 벽의 피자국에서 발견된 손자국과 완벽히 일치했으며 또한 피해자 가족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더욱 기묘했던 점은 이러한 손자국들이 발견된 위치였다. 침대 옆 테이블, 옷장의 모서리, 창문틀 등등 모든 손자국은 보통 사람이 걸으면서 남길 위치에 있지 않았다. 마치 손자국이 붙어있는 각도와 높이를 고려했을 때 무엇인가가 집안 곳곳을 기어다닌 듯 보였다. 이게 뭐지? 팀의 범죄 심리학 전문가 박유진은 손자국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이 형사, 이게 단순한 손자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소와 각도를 보세요. 이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리한 가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세요. 이 손자국은 분명 누군가의 것입니다. 즉,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며 우리가 그의 탈출 방법을 알아낼 겁니다. 며칠 후 법의학팀은 종합분석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며 새로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이 소식은 기존의 의혹을 넘어선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분석 결과 이 지문은
완전한 인간의 지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소한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지문과는 달랐다. 지문 패턴의 구조는 이상했다. 소용돌이와 곡선들이 중첩되어 복잡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지만 인간 지문에 항상 존재하는 중심점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술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이건 과학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종류입니다. 잠깐 유진이 보고 중간에 말을 끼워 넣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렸지만 그녀는 전문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형사, 기억나세요? 태원의 전 부인 미니 씨의 일기를 읽었을 때 말이에요. 그녀가 침실 곳곳에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을 느꼈다고 쓰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지문들이 보이는 위치를 봐요. 그 각도와 방향이 확실히. 이 형사가 그녀를 끊으며 말했다. 말하려는 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손자국이 아니라는 겁니까? 민희는 단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겁니다. 유진 씨, 지금 우리는 실존하는 손자국을 보고 있어요. 난 구체적인 사실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이 비실제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진은 담담하지만 단호히 답했다. 단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발견은 사건의 중심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피 자국이 묻은 빨간 드레스가 있던 부엌도 조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기름때로 더러워진 쓰레기 더미가 쌓인 주방 테이블 위에서도 또 다른 손자국이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동일한 기괴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 잠시 머물다 드레스를 들고 그것을 칼로 잘라 마른 핏자국으로 만들었다는 듯했다. 드레스에 남은 피는 조사관들이 알고 있던 대로 지은이나 그녀의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 피는 또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나 DNA 기록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맞지 않았다. 경찰은 끔찍한 질문 앞에 놓였다. 이 피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지만 그 누구는 과연 평범한 인간이었을까? 이정훈 형사는 회의실의 책상 위에 쌓인 두꺼운 사건 파일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고뇌의 흔적이 스쳤고 기저에는 숨길 수 없는 혼란이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 지문의 모양과 크기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유진 씨, 당신 생각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대답하며 눈을 피했다. 그리고 진실을 확신할까 두려워하는 듯 말했다. 이정훈 형사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이 아파트에 나타난 거지? 서늘한 벽에 남겨진 손자국은 여전히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칠삭각시로 아파트의 비밀을 더욱 깊은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첫 번째 아내로부터의 악몽 조사 도중 김태원의 첫 번째 아내 차민희의 이름이 어둡고 길게 사건 속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단순히 태원의 과거 속 인물이 아니라 지은과 지호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바로 그 1497호 아파트의 전 거주자였다. 민희에 대한 퍼즐을 맞추면 맞출수록 사건을 둘러싼 불가사의한 요소들과 그녀의 의문의 죽음이 긴밀히 얽혀 있음을 수사관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차민희의 삶 마지막 몇 달 동안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이정훈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신문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김태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태원은 침을 삼키며 답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민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형사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며 태원에게 압박을 주었다. 무엇을 견뎌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그녀가 죽기 직전에 이웃들이 이 아파트에서 울음소리와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태원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집안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게 그녀를 무섭게 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겁먹게 만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형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의심과 동시에 호기심이 얹혀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전 아내가 단순히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태원은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땐 그녀가 단지 정신적으로 약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민희는 틀림없이 말했어요. 그녀는 집안에 뭔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에게 자료를 책상 위에 놓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제가 당신에게 아마도 잊어버렸을 그녀의 과거 일부를 알려드리죠. 이 형사가 입을 열었다. 민희는 질식사로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연달아 2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침실에서, 또 한 번은 욕실에서. 모두 그 아파트 안이었죠. 저희는 그녀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은 읽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형사는 민희의 일기에서 발췌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낭송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면 아무도 없어요. 그 후에는 아예 열지 않기로 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가끔은 부엌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민희, 나에게 와줘. 그런데 태원은 집에 없었죠.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태원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손으로 탁자를 꽉 잡았다. 아니. 그녀는 제정신을 잃었었어요. 그건 전부 그녀의 망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두 눈은 불안함을 덮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이 형사 옆에서 어조가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한 목소리로 처음 개입했다. 그런데 왜 지은 씨의 편지 내용과 이런 점들이 그렇게 비슷할까요? 두 여성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집 안에서 느껴지는 시선.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힘들어요. 말도 안 돼! 태원이 소리쳤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긴장이 신문실을 얼어붙게 만든 상태에서 그는 마치 공기 자체를 뚫어내려는 듯 고함쳤다. 이 형사는 차분하게 그의 가까이에 의자를 끌어당겼다. 이 아파트에는 명백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민희가 당신에게 이 아파트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태원. 추가적인 조사 결과 민희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겪었던 부분적인 삶의 단면이 드러났다. 이웃들은 그녀가 한밤중에 복도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억했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공포에 휩싸인 표정이었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위층에 사는 오미자 노인이 민희가 아파트 복도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거 들리나요? 그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들리죠? 그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민희가 언급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녀의 일기 마지막 장의 내용과 맞아떨어졌다. 내 꿈속에서 옷장 속에 빨간 드레스가 있는 걸 보았다.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걸 산 적은 없다. 하지만 어느 밤 옷장을 열었을 때 그 드레스는 피로 덮여 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더더욱 이상했던 점은 그 빨간 드레스가 지은의 죽음 현장인 천사 각 7호에서도 다시 나타났다는 현실이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이 형사는 태원의 흔들리는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두 여자가 모두 같은 이야기에 시달렸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저를 탓하려는 겁니까? 태원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듯한 울림을 품고 있었다. 저는 민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지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 희생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당신은 이 아파트와 관련해 무엇을 알고 있거나 뭘 했습니까, 태원? 이 형사는 더욱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 형사는 태원조차도 아파트 74박 7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각종 증언과 자료는 하나의 희미한 그림을 드러냈다. 민희는 자주 집에 없는 남편 옆에서 정신적 상처를 견뎌왔고 그녀를 덮쳐온 어떤 존재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만의 고유한 공포인가? 아니면 태원 역시 그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가? 민희가 남긴 공포는 잊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 공포를 만들어낸 존재가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면 어떨까? 이 존재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하게 될 것인가? 탈출구 없는 밀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수사팀을 가장 괴롭힌 것은 단순한 단서들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모호한 연결고리가 아니었다. 바로 그들이 마주한 밀실, 7475 아파트였다. 모든 비극의 출발점인 이 공간은 본질적으로 풀 수 없는 난제와 같았고 답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은 오히려 더 많은 미스터리를 얻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짚어본 뒤 이정훈 형사는 74복 7호 아파트의 문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의 눈은 무거운 철문과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전자식 잠금 장치를 주시하고 있었다. 소방팀 역시 그날 모든 문이 내부 잠금 장치가 고정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었단 말인가? 이 형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은 차갑고 고요한 복도를 타고 퍼져나갔다. 혹시 내부에서 피해자가 잠근 거 아닌가요? 곁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범죄 심리학 전문가 박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소방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은의 몸 근처에서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전자식 잠금 장치를 살펴보았다. 만약 지은이 스스로 문을 잠갔다면 침입자는 대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지? 창을 통해 들어온 걸까? 유진은 준비해온 14075 아파트의 도면을 펼치며 답했다. 현관문, 강제 개방 흔적 없음 거실 창문, 완벽히 잠겨있고 외부 접근 불가 침실 발코니, 접근 불가능하며 탈출로로 활용 가능성 없음, 침입자라는 가설 자체가 애당초 모순되는군요. 유진은 도면을 테이블에 놓으며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잠금 장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만약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그자는 아예 이 공간의 일부였던 거지. 내 말은 지은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이 안에 있었다고. 공간의 일부라고.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녀는 문득 그를 쏘아보듯 보며 도면을 내려놓았다. 이 형사는 별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현장 장면들이 느리게 재생되며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벽에 피로 쓰여진 글씨,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마치 이 단서가 답을 속삭이는 것처럼. 침실에는 뭐가 있었지? 이 형사는 갑작스럽게 묻고는 다른 조사관들에게 강한 눈빛을 보냈다.
한 현장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꺼냈다. 침실 안쪽 동쪽 벽 가까이에 있는 큰 옷장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조사관은 망설이는 듯 말을 멈췄다. 어서 말해보게. 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불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 합선의 흔적도 없고 가연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옷장 내부에서 스스로 타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닥 한쪽에서 반쯤 녹은 양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양초가 사용된 흔적이 없고 다른 양초도 없는데 이 양초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지은이 편지에서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녀는 불은 내가 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존재 혹은 누군가가 불을 가져왔다고 썼지요. 설마 초자연적인 이론으로 몰아가지 말게. 이 형사는 말끝을 자르며 단호히 말했다. 난 명확한 증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도 숨기기 어려운 흔들림이 있었다. 그의 눈길은 불이 붙었던 침실 벽을 향했고 그곳에는 여전히 피로 써진 메시지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불길, 피해자와 관련 없는 손자국, 미니 시절부터 남아있던 빨간 드레스, 그리고 침실 안에 엉켜버린 모든 퍼즐 조각들은 미로처럼 연결되었고 그것들은 답을 찾을 길을 막고 있었다. 법의학팀은 침실 내부를 철저히 재검토했다. 분석 도중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타버린 옷장의 일부에서 성인의 손자국이 아닌 작은 손자국 모양의 그을음 자국이 발견되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바닥 크기와 같았다. 말도 안 돼. 법의학자는 자국 크기를 확인한 뒤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조사팀은 서둘러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 분석 결과를 기다렸다. 결국 결과는 끔찍했다. 손자국의 크기는 지호의 손과 일치했으며 더 끔찍한 점은 그 손자국이 불이 번지기 전 발생한 열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는 것이었다. 결과를 들은 이 형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호는 불길이 번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대체 왜? 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갈수록 이 형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 밀실의 모든 사건들은 아파트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치 공간 그 자체가 죽음의 덫처럼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방은 그냥 공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유진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긴 마치 어두운 실체처럼 살아있는 존재 같아요. 이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이 형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실 문을 천천히 열고 방 안의 고요한 어둠 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치 그 어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기묘한 과거의 기록 첸사 사박 7호. 아파트의 과거 기록이 수사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는 이 기이한 비극의 연속된 사건들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로 보였던 것들은 곧 하나의 단서로 얽혀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제로 전환되었다. 부동산 등록국에서 새로운 정보가 왔습니까? 이정훈 형사는 그날 아침 강철 같은 목소리로 회의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한 여성 조사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이 아파트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형사님. 이 형사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즉각적으로 눈에 띈 것은 짧지만 무거운 메시지였다. 1497호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소유자를 거쳤다. 하지만 이 형사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은 목록 속의 한 가지 의심스러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3년을 넘기지 못했군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형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조사관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러 소유자들이 이상한 일을 겪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일부는 거슬리는 소리, 그림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상한 공포를 느꼈다고 보고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3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마치 이 아파트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저주인 것 같습니다. 이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페이지를 읽어나갔다. 한 이름이 굵게 강조되며 과거에서 드러났는데 그 이름은 바로 차민희, 김태원의 첫 번째 아내였다. 그녀는 4년 전 이 7사국7호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굵은 폰트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민희는 죽기 전 2번 자살을 시도했군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가 일기에 남겼던 내용과 이전 소유자들의 진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빨간 드레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유진은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묵묵히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줄곧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번 비극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는 초자연적인 걸 믿지는 않지만 마치 죽음과 고통이 모이는 중심지 같아요. 그런데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형사는 오래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사진 속 민희는 7사국7호의 발코니에 서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하고 불안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형사는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겁니까? 또 누가 찍었죠? 한 수사관이 대답했다. 이 사진은 과거 조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촬영자는 태원으로 확인되었지만 당시 그는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이 형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기억이 없다고? 이 아파트와 얽힌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진이 갑작스럽게 조용한 차가운 금속 소리 같은 말을 꺼냈다. 형사님,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민희나 지은의 범위에서만 한정하여 다루지 않고 이 아파트 전체의 역사적 기록으로 확장한다면요. 이 비극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복된 건 아닐까요? 이 형사의 눈이 반짝이고 그의 손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각 페이지에는 한동안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불길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1997 유지가족, 아내가 거실에 서 있는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보고했고 몇 주 뒤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함. 1983 강씨 부자, 아버지 강씨가 침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유서에는 불길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문구가 남아있었다. 1956 송 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실종되었고 발코니에서 그녀의 신발만 발견되었음.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유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되 단호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각각의 사건에는 공통된 점이 있죠. 단순히 인간이 아닌 존재, 어떤 감각,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걸.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극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곳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덫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계속 오갔다. 결국 그는 사건 파일들이 걸린 보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은 붉은 실로 연결된 사진들과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모든 연결선은 아파트의 비극들을 상징하는 듯했다. 동력 1사국7호 아파트
이 형사가 선언했다. 만약 이게 귀신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사람이 만든 지옥이다. 감정, 고통, 그리고 우리 이해를 넘어선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얽혀 있다. 유진은 고민하는 눈빛으로 이 형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단순해지죠. 처음에 이 끔찍한 악몽의 기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으며 왜 지은이나 민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사진 속 빨간 드레스를 입은 민희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예감이 솟아올랐다. 마치 건조한 기록들과 자료들 이면에서 뭔가 숨죽이며 살아있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꿈틀거리는 느낌이었다. 진실의 망령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지만 매번 새로운 단서들은 사건을 더욱 깊은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 과거의 기이한 기록들, 아파트에서 발견된 소유주들에게 속하지 않는 지문들, 죽은 이들의 기억에서 떠도는 알 수 없는 목소리. 이러한 모든 것이 조사팀을 답하기 어려운 질문 앞에 몰아넣었다. 아마 그들 스스로도 맞서기 두려워하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찰서 회의실. 은은하게 깜빡이는 조명 아래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히는 듯이 압박적이었다. 이정훈 형사는 증거들이 빼곡히 꽂힌 보드 앞에 서서 수많은 종이, 사진, 그리고 붉은 선으로 이어진 단서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두 손으로 회의실 테이블 끝을 꽉 잡고 잠시 후 낮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사건이 아니다. 무언가의 흔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그 아파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박유진은 그의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깊은 고민이 엉켜 있었다. 형사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 처음부터 그 존재가 실제한다고 믿지 않았던 말을 이제 인정하려는 겁니까? 이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우리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아파트, 그곳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감춰진 커튼과도 같다. 거기서 음모와 고통, 그리고 죄가 묶여 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깨어나 스스로를 실체화시키는 거지. 유진은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오래된 기록이 담긴 파일을 내려놓았다. 형사님,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보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낡은 종이로 가득 찬 폴더를 펼쳤다. 이것은 1983년에 이 아파트를 소유했던 강 씨 가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유서죠. 이 형사의 눈은 문서의 글자들 위로 멈췄다. 불길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의 유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형사를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다른 기록이었다. 당시 아버지와 함께 살던 강 씨의 8살 아들이 남긴 증언이었다. 어린 송을씨로 어색하게 적힌 문장들은 쉬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떨림이 가득했다. 아빠는 옷장에서 들리는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아빠는 내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끌고 갈 거라고 했거든요. 이 형사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물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죠? 유진은 슬프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아이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성인이 된 그가 여전히 자신이 겪은 것에 대해 메모를 남겼다는 겁니다. 유진은 노트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첫 장에는 흔들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이 형사는 그 노트를 펼쳤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안에 적힌 내용들은
차마 읽기 버거울 만큼 공포스러웠다. 매일 밤 나는 그녀의 눈을 본다. 침대 아래에서 비치는 눈, 깜빡이지 않는 시선. 그녀는 발코니에서 우리 엄마의 화분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달빛 아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이 형사는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다. 유진, 봐요.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이어져 있어요. 무엇인가요? 유진은 거의 숨을 멈춘 듯 속삭였다. 14075 아파트. 이곳은 덫과 같아요. 고통과 정신적 파멸을 품어 키우기만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는 그 것은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시대를 넘어 늘 거기 있죠.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겼다. 그러나 이 형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유진의 눈앞에 앉더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민희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희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가 일기에 그렇게 적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선, 그 웃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사님, 유진이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결의가 느껴졌다. 그게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까? 이 형사는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팽팽한 긴장과 결단이 함께 빛났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희, 지은, 그들은 그것과 맞닥뜨렸죠. 하지만 아무도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했어요. 수사가 심화될수록 팀원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결국 과감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정훈 형사와 유진은 다시 1487호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녹화 장비를 동반해 무슨 일이 있든 모든 것을 기록하려 했다. 14075 아파트는 답을 줄 겁니다. 이 형사가 말했다. 그의 말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기억하세요, 유진. 우리는 단순히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그것을 느낄 겁니다. 형사님,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복도 끝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복도의 끝 14075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초대장을 보낸 듯했다.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스치며 옷장에서 나는 듯한 낮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 형사가 답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났다. 만약 진실이 망령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과 마주해야 해요. 부서진 결말 7407호. 아파트는 풀리지 않는 연속적인 비극의 목격자였다. 그러나 모든 단서와 수사팀의 노력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본질과 마주하는 것. 그 운명의 밤, 이정훈 형사와 박유진은 마지막으로 14075의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촬영 장비, 마이크, 고출력 손전 등 온도 측정기까지 준비한 뒤 어떤 이상 현상이든 기록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가득했다. 저 문 뒤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형사님, 우리가 꼭 직접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유진이 장비를 점검하면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한 바람 같았지만 분명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다른 선택이 없어, 유진. 이 형사가 단호히 답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이 여기로 이어져 이 아파트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아마 진실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거야. 아니면 그 일부조차도. 둘은 7475의 두꺼운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차갑고 비어있는 듯한 문은 무언의 위협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손을 자동적으로 들어 문을 두드렸다. 톡, 톡, 톡. 노크 소리는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내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형사님, 유진이 얼어붙은 듯 속삭였다. 방금 뭐 하신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이 형사는 스스로도 멈칫하며 자신이 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의 손은 마치 의식하지 못한 채 움직인 듯했고 이제는 문고리를 향해 다가갔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어둠은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싸늘한 기운으로 두 사람을 감쌌다. 손전등의 빛이 거실 전체를 비췄다. 벽에는 화재로 남은 그을음이 뒤덮여 있었고 모든 공간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두 발걸음에 스치며 나는 소리, 천천히 내쉬는 숨소리마저 메아리 쳐서 들릴 지경이었다. 너무 조용하네요. 유진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은 깊었다. 이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안을 훑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거실, 주방, 그리고 복도를 차례로 지나며 사방에 눈길을 주었지만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느낀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형사님,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유진이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전등 빗줄기는 약간 흔들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우리만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들은 불길이 시작되었던 침실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형사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손전등 빛은 내부를 비추며 벽에 남은 검은 흔적들을 드러냈다. 타버린 옷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왜곡된 침대 프레임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벽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다.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 이 방, 정말 싫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형사는 천천히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 무언가가 있어. 난 확실히 알아.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유진의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며 몸을 돌렸다. 형사님, 보이시나요? 뭘? 이 형사가 즉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기, 옷장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유진은 불타다 남은 옷장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듯했다. 이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옷장 앞으로 다가갔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었다. 내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칠흑 같은 어둠과 몇 개의 그을린 나무 흔적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내부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순간 유진의 손전등이 완전히 꺼졌다. 유진, 불 끄지 마. 이 형사가 소리쳤다. 제가 끈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꺼진 거라고요. 유진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하며 손전등을 몇 번 두드렸지만 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낯선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이 형사의 것도 유진의 것도 아니었다. 형사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뒤에서 무언가 날 숨쉬고 있어요. 이 형사는 즉시 몸을 돌려 그녀 뒤를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어둠 속에서 산만하게 춤추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구부러지고 흐릿한 인간의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순식간에 사라졌다. 젠장, 당장 나가야 해. 이 형사가 소리치며 유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둘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오며 헐떡이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들이 침실 문을 지나려는 순간 문이 스스로 세차게 닫히며 단단히 잠겼다. 그 문에는 아무런 손길도 바람도 닿은 흔적이 없었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 해요.
우릴 여기에 묶어두려 해요. 이 형사는 그녀를 잡아 일으키며 외쳤다. 정신 차려. 같이 나가야 해. 그는 아파트의 정문으로 달려갔다. 문고리를 당겨보았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안에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진정해. 열 방법을 찾아내겠어. 그러나 이 형사가 문을 열 방도를 모색하는 사이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톡, 톡, 톡. 일정한 간격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귓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형사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거의 기절할 듯한 얼굴로 이 형사의 옷을 붙잡았다. 우린 여기서 못 나가요. 그게 우릴 선택했어요. 갑자기 정문이 열렸다. 하지만 동시에 아파트 내부의 조명은 경고처럼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침실 벽에 쓰인 피 묻은 글씨는 마치 생명체처럼 번지고 있었다. 방 전체에서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형사와 유진은 아파트 밖의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웃음처럼 들려왔다. 비록 몸은 빠져나왔지만 이 형사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음 날 아침 이천석 7호 아파트는 완전히 봉인되었다. 유진은 광기 어린 공포로 인해 즉각 팀을 떠났고 이 형사는 그날 이후 침묵 속에서 혼자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봤던 그 눈빛과 웃음소리는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봉인된 1047호의 벽 한켠에는 새로 나타난 문구가 있었다. 말라붙은 피로 쓰인 그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다.